한글은 과대평가됐다. 한국인들의 맹목적 자부심일 뿐이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강의실에서 폭발한 논쟁.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려 했습니다. 과학적 원리. 배우기 쉽다고. 그건 한국인들만의 착각 아닌가요? 미국, 중국, 일본 대표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30년 경력 파커 교수는 충격적 선언으로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다. 그런데 미국 천재 학생이 발견한 잊혀진 문자가 한글의 왕자를 위협했습니다. 문맹 원주민이 만든 이 문자는 한글보다 더 빠르게 문맹률 0%를 달성했다는 충격적 사실. 한글은 정말 최고의 문자일까요? 아니면 500년간 이어진 거대한 착각일까요? 세계 문자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 그 반전의 결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반 존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잊지 못할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기도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3층 강의실. 그날 오후 2시 창문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엘리트 학생 20명이 모여 있었죠. 일본 도쿄대학의 특별 장학생 아야 사토, 중국 베이징 대학 수석 왕리, 프랑스 소르본 대학 최우수 졸업생 클레르 뒤퐁.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세계 문자 체계의 이해라는 수업 첫날이었거든요. 시계가 정확히 2시를 가리키자 30년 경력의 해롤드 파커 교수님이 강의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 글자가 말하는 역사는 42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였어요. 회색빛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교수님은 문자학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이었죠. 모두가 경외심으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30년간 연구한 모든 문자 중에서 한글이 최고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클레르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고 중국에서 온 왕리는 못 믿겠다는 듯 헛기침을 내뱉고 있었죠. 저도 당혹스러웠어요. 세계의 기준이 되는 라틴 알파벳도 5000년 역사의 한자도 아닌 한글이 최고라니요? 물론 우리는 이전 학기들에서 이미 한글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사실, 문자 구조의 과학적 원리, 음소 문자의 특성 등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죠. 파커 교수님은 종종 한글의 체계성을 언급하곤 했지만 그것이 단지 여러 우수한 문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제 학자로서의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은 인정하지만 왜 세계 표준인 영어 알파벳이나 라틴계 문자가 아닌 작은 나라의 문자가 최고라는 겁니까? 교실은 숨소리만 들리는 침묵에 빠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제 질문에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죠. 파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반짝임이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반. 그 답을 이번 학기 내내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은 각자 자기 나라의 문자에 자부심이 있을 테니 중요한 과제를 내겠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셨어요.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크게 쓰시며 선언하셨어요.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도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바쳐온 문자 연구, 제 정체성의 기반인 미국 문화와 관련된 도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제가 한글을 꺾어보겠습니다. 파커 교수님은 흥미로운 듯 눈을 빛내며 말씀하셨어요. 자신감이 좋군요, 이반. 다음 주부터 각국 학생들의 발표를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자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책들이 높이 쌓여 있는 테이블 위로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커피 잔이 몇 개째 비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가? 두고 보자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도전이 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다음 발표를 위해 밤새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도서관에서 문자 연구에 파고들었어요. 책장 사이에서 책장으로 옮겨다니며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살펴보고 있었죠. 머릿속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어디 있을까? 일주일 후 첫 발표 시간이 왔어요. 강의실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먼지가 살랑살랑 춤추고 있었어요. 첫 발표자로 일본의 아야 사토가 단상에 섰습니다. 히라가나는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 음절당 하나의 글자로 매우 직관적이죠. 예를 들어 아, 이, 우의 오처럼 발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야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차분하게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만 배우면 모든 일본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파커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사토 씨, 질문이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현대 일본어의 모든 뉘앙스와 외래어를 표현할 수 있나요? 아야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완벽하게는 어렵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충분하지만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표현하려면 한자 지식이 필요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 문자는 기초 단계에서는 접근성이 좋지만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인이 사용하는데 치명적 한계가 있는 문자죠. 다음은 캄보디아 학생 찬타 소판의 차례였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크메르 문자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고유한 문자로 유명합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쳐 80개 이상의 기본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캄보디아의 자랑입니다. 찬타는 크메르 문자의 복잡한 구조와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슬라이드마다 화려한 글자가 펼쳐지고 있었죠. 그의 민족적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파커 교수님은 냉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 복잡함은 자부심의 원천일 수 있지만 배움에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곡선이 너무 가파르면 그걸 포기하는 국민이 생깁니다. 캄보디아의 현재 문맹률은 어떻습니까? 찬타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약 17에서 20% 정도입니다. 시골 지역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도 글을 제대로 못 읽는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문자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이 실제 사용에서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와닿았죠. 그날의 마지막 발표자였던 태국의 나린 쿤파는 태국어 문자의 다양한 소리 표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4개의 자음 문자와 15개의 모음 기호를 사용해 모든 태국어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문자의 예시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이 문자에서 성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리는 설명했습니다. 태국어에는 5개의 성조가 있고 4개의 성조 부호로 표시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씀하셨어요. 표현력은 있지만 강세와 성조 순서 표기 방식이 너무 불규칙적입니다. 한글처럼 모두가 금방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단순하면 표현력이 부족하고 복잡하면 배우기 어렵다면 과연 이상적인 균형은 어디일까? 다음 주에는 프랑스와 인도 학생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온 클레르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라틴 문자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철학, 예술, 종교, 법의 뿌리입니다. 현재 전 세계 138개국 이상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녀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영어 단어 사이칼러지, 커널, 크유를 보세요. 이 단어들의 철자와 발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클레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인도 대표 라훌 싱의 산스크리트어 발표도 교수님의 질문 앞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현재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의 왕리가 한자를 소개할 때는 저도 한자의 철학적 깊이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냉정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자는 5만 자 이상, 한글은 고작 24자입니다. 한자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단 3주면 충분합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발표를 들을수록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찾기가 어려워 보였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어요. 세계 어딘가에 숨겨진 보석 같은 문자. 체계가 있지 않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도서관에서 연구를 계속하던 중 제 눈에 특별한 문자 체계가 들어왔어요. 작은 글씨로 쓰인 미국 원주민 문자에 관한 책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자. 그때까지 저도 잘 몰랐던 미국에 숨겨진 보물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면서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세콰야라는 체로키 부족민이 1821년에 창제한 문자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세콰야는 백인들이 말하는 종이를 사용하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12년간의 노력 끝에 체로키 문자를 완성했죠. 완전히 독학으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열정과 끈기가 한 민족에게 문자를 선물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도 있었어요.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단 몇 년 만에 부족의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다는 점. 그들이 자신들의 신문을 발행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자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을 위해 창제된 문자라는 점이었죠. 이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글을 이길 수 있는 문자를 찾았다고 믿었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설레고 있었어요. 체로키 문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자 미국 대륙에서 피어난 문화적 기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드디어 발표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있었어요. 손에는 몇 주간의 연구 결과물이 담긴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죠.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을 넘어설 문자를 소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에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두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미국 학생이 과연 어떤 문자로 한글을 이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파커 교수님이 입장하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2반 학생의 특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텐데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는 세콰야의 초상화가 나타나 있었어요. 체로키 문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인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저는 세콰야가 12년간의 노력 끝에 85개의 음절 문자를 창제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조차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고 그의 아내는 그가 없을 때 그의 연구물을 불태우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세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821년 그는 마침내 체로키 문자를 완성했고 자신의 딸에게 이를 가르쳤습니다. 체로키 부족 장로들은 처음에 의심했지만 세콰야와 그의 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말하는 종이로 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자 크게 감탄했죠. 저는 체로키 문자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처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였죠. 음절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직관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속도입니다.
1821년 문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단 3년 만에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죠. 학생들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1828년 체로키는 자신들의 신문 체로키 피닉스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언어로 된 북미 최초의 신문이었죠.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드디어 한글 넘었다, 진짜 감동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이겼다고 믿고 있었어요. 체로키 문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투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승리의 순간은 생각보다 짧게 끝나고 말았어요. 환호성이 가라앉자 파커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셨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와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세콰야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지요. 교수님의 칭찬에 저는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지고 있었어요. 제 연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반, 그 문자를 지금 쓰는 사람은 어디 있죠?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환호하던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가장 놓친 부분,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현재 체로키 문자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인구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매우 적습니다.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파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어요. 정확히 몇 명이죠? 저는 숫자를 말하기 어려웠어요. 연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발표에서 약화시켰던 내용이었으니까요. 현재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적고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파커 교수님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반, 체로키는 감동적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문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히고 있었어요. 체로키 문자는 기술적으로 우수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파커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셨어요. 분필 소리가 조용한 강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교수님은 한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구조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지켜온 역사를 상세히 설명하고 계셨어요. 칠판에 1910년부터 1945년이라고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로 된 신문과 책은 압수되었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수님의 비밀 한글 학교라는 단어가 제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산속 깊은 곳이나 지하실에 비밀 한글 학교를 세웠어요. 잡히면 고문이나 투옥을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나 봐요. 저도 처음 듣는 내용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죠.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문맹 퇴치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글 보급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마을마다 야학이 열렸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야학은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계셨어요. 1950년대 한 촌락에서는 종이가 없어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며 한글을 배웠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모래사장에 글자를 쓰고 지우며 문맹 노인들이 그를 깨우쳤죠.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현대 한국 사회의 예시도 들고 계셨어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글의 위상은 더욱 특별합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이고 사람들은 축제처럼 이날을 기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한 경우는 없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생각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문자의 기술적 우수성만 보았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문화적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인들은 일상 속에서도 한글 맞춤법을 지키는데 굉장한 열정을 보입니다. SNS에서 맞춤법 오류가 있으면 즉시 지적받고 공문서나 간판에 오자는 시민들에 의해 바로 수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한글 맞춤법 퀴즈 대회가 인기 TV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하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체로키 문자의 역사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한글은 살아 숨쉬는 문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문자였죠. 문자의 위대함은 그것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 수백 년간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고 지금도 일상 속에서 정성껏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승리를 확신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한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패배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한 민족의 정체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글과 한국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창제된 1446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역사는 저항과 생존의 역사였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한글을 쓰고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음절을 이루는 과정, 그 조합의 무한한 가능성은 놀라웠어요. 파커 교수님도 제 변화를 보시고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반,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군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교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한글은 구조적으로 완벽했고 민족이 함께 지켜낸 살아있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졌습니다. 발표에서가 아니라 문자와 민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에 대한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경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지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만으로 최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민족의 혼입니다. 일제강점기 비밀 한글 학교에서 폐허가 된 전쟁 후 모래사장에 글자를 써가며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24개의 글자가 단순한 문자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이 된 이유는 바로 그 문자를 사랑하고 지켜낸 사람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언어는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기술적 우수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수백 년간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지켜왔습니다. 글자를 만든 나라는 많았지만 그것을 모두의 것으로 끝까지 지켜낸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 한 글자조차 500년을 넘어 지켜온 기적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